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러시아 작가인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입니다. 나보코프는 1899년 러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미국의 소설가이자 번역가, 곤충학자이며 20세기 영문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뽑힙니다. 나보코프의 최초 작품들을 러시아로 쓰였지만 국제적 명성을 얻은 것은 영어로 쓰인 작품들이 출판된 후였습니다. 1955년에 출판된 그의 대표작 롤리타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소설 중 하나로도 불립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상징과 기호입니다. 이 단편 소설은 1948년 미국 잡지인 뉴요커에 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편집증적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으로 이주한 노령 러시아 부부의 아들을 요양소에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떠한 상징과 기호들이 이 이야기 속에 있는지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상징과 기호,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여러 해 동안 이제 네 번째로 그들은 정신착란의 불치병에 걸린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뭘 해줘야 할지에 대한 문제에 맞닥뜨렸다. 아들은 아무런 욕망도 없다. 사람이 만든 물건은 그에게는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못된 활동으로 가득 찬 악의 두드러기처럼 여겨지거나 아니면 그의 추상적인 세계에서 그저 아무 쓸모도 없는 역겨운 위안일 뿐이었다.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놀래킬 수 있는 수많은 물품들을 배제한 다음 그의 부모는 화사하고 단순한 소품을 선택했다. 10개의 작은 병에 각각 10가지 과일 젤리가 담긴 바구니였다. 아들이 태어난 것은 부부가 결혼하고도 한참 후였다. 수십 년이 흘러 이제는 그들도 한참 늙어버렸다. 부인의 우중충한 백발에는 대충 머리핀이 꽂혀 있었다. 옷은 싸구려 검은 옷을 입었다. 그 나이 또래의 여인들과는 달리 이를테면 이웃에 사는 소울 부인만 해도 얼굴은 온통 핑크에 연보라 화장을 하고 화려한 꽃장식을 달린 모자를 썼다. 그녀는 흠결을 다 드러내게 하는 봄 햇살에도 화장기 전혀 없는 맨 얼굴을 하고 다녔다. 그녀의 남편은 예전 저 유서 깊은 나라에서는 꽤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이제 이곳 뉴욕에서는 거진 40년을 살아 토종 미국인이 된 동생 아이작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부부는 아이작과 거의 만나지 않은 채 그에게 왕자라는 별명을 지어 불렀다. 아들의 생일이던 금요일 모든 게 틀어져 버렸다. 지하철의 그 생명줄인 전류가 두 개의 역 사이에서 끊어져 그들은 15분 동안 자신들의 충실한 심장 박동 소리와 신문 뒤적이는 소리만 들어야 했다. 그 다음에 갈아타야 하는 버스가 늦게 와서 길거리에서 한참 기다려야 했는데다가 한참 동안 온 버스에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고등학생들로 빽빽하였다. 정신병원으로 향하는 갈색 보도를 걸어 올라갈 때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거기서 또 그들은 기다려야 했는데 평상시에 발을 질질 끌며 방을 들어오던 아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안면은 있지만 아이를 담당하지는 않는 간호사가 한참 후에 나타나서는 아들이 또 자살을 시도했다고 화난 표정으로 설명해 주었다. 아들이 무탈하긴 하지만 부모의 면회가 환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게 간호사의 말이었다. 그곳은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상황이 걸핏하면 잘못되거나 뒤엉켜 버리기 때문에
부부가 가져온 선물을 사무실에 놔두지 말고 다음번에 올 때 다시 가져오는 게 좋겠다고 했다. 건물을 나와 부인은 남편이 우산을 펴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의 팔을 잡았다. 남편은 계속 헛기침을 했는데 그건 화가 났을 때 늘 하는 버릇이었다. 길 건너편 버스 정류소의 가림막에 닿아서 남편이 우산을 접었다. 서너 발치 앞에 바람에 흔들리며 빗물이 듣는 나무 아래로 물 웅덩이에서 털도 안 난 가녀린 새가 맥을 못 추고 꿈틀거렸다. 지하철역까지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며 그들 부부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부인은 우산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는 남편의 늙은 손에 줄곧 눈길을 주고 하는데 붉어져 나온 핏줄과 갈색 반점의 피부를 보노라니 눈물이 왈칵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마음을 다잡으려고 주위를 둘러보다 안타깝기도 하고 의아스럽기도 한 장면에 조금 놀랐다. 행인들 중 한 명, 검은 머리에 너저분하게 발톱을 칠한 소녀. 이 나이든 여인의 어깨에 기대어 울고 있었던 것이었다. 저 여인이 누굴 닮았지? 레베카 보리 소브나를 닮았어. 그 딸이 몇 년 전에 슬로베이치크 집안 사람과 민스크에서 결혼을 했었는데 아들이 가장 최근에 자살을 시도했을 때에는 의사의 말로는 그 방법이 걸작이라고 할 발명품이었다는 것이다. 질투심 있는 이웃 환자가 그가 나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해 제때 저지하지 않았다면 그 시도가 성공했을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그가 정말 하기 원했던 건 그의 세계에 구멍을 뚫고 탈출하는 것이었다. 그의 망상 체계는 과학 월간지에 실렸던 정교한 논문의 주제이기도 했는데 그 정신병원 의사는 부부에게 읽으라고 이걸 주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그 부부는 스스로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었다. 논문에서는 이걸 관련성 조광증이라고 불렀다. 매우 희귀한 이 병에 걸린 환자는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의 인격과 존재에 대해 숨겨진 채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상상한다. 환자는 자신의 지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은 자신의 음모로부터 배제한다. 자연 현상은 그가 가는 곳 어디에나 자신을 따라다닌다. 가령 별이 빛나는 하늘에서 구름은 자신에 대한 엄청나게 세세한 정보를 느릿느릿한 기호를 통해 교신한다는 것이다. 자기 내면적인 생각들은 해걸음에 어두컴컴한 나무들의 움직임에 의해 알파벳으로 적혀 토론이 된다. 자갈이나 얼룩이나 불균질 태양빛은 놀라운 방법으로 메시지를 재현해내며 패턴을 형성하는데 환자는 이를 가로채려고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암호이며 모든 것 속에서 그는 주제가 된다. 자신의 주변에는 온통 스파이들이 널려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풀잎의 표면이나 고요한 풀장처럼 관찰자로 파견된 것들이고 상점 진열장의 코트와 같은 일부는 편향된 목격자들, 심정적인 폭력자들이며 또 일부는 광기의 지경에 이를 정도로 히스테리컬하며 환자 자신에 대해 왜곡된 견해를 갖고 있어 그의 행동을 기괴하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는 항시 경계 상태에 있어야 하며 삶의 매시 매초 매 단계의 사물의 파동을 해독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자신이 내쉬는 숨의 공기 자체도 목록화되어 정리된다. 그가 도발하는 관심사가 자신의 인접한 주변에 한정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도 않다. 저 멀리로 마구 퍼붓는 거친 스캔들이 압도적인 양으로 수다를 키워가는 것이다.
자신의 적혈구 실루엣들이 수백만 배로 커져서 거대한 평원을 떠돌아다니기도 하며 훨씬 더 멀리로는 무시무시한 견고함과 높이의 거대한 산맥이 화강암과 신음하는 전나무의 측면에서 그 자신의 존재의 궁극적인 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지하철에 떠들썩하고 혼탁한 공기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날의 마지막 찌꺼기는 신호등과 뒤섞였다. 부인은 저녁에 먹을 생선을 사려고 남편에게 젤리병이 든 바구니를 건네고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 해서 남편이 셋집으로 돌아와 3층에 올라가는데 그제야 그날 아침에 열쇠를 부인에게 주었던 것이 기억났다. 말없이 조용히 층계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하던 중 10분쯤 지나고 부인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계단을 올라오는데 그녀는 힘없이 웃으면서 자신의 아두남을 무안해하듯 머리를 흔들었다. 방 2개짜리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거울 앞으로 갔다. 두 엄지손가락을 양쪽 입가에 넣어 잔뜩 벌려 마치 마스크처럼 찡그린 끔찍한 표정을 지으며 그는 새로 해넣은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틀니를 빼어내었다. 그가 러시아어 신문을 읽는 동안 부인은 상을 차렸다. 그는 신문을 읽으면서 이가 없어도 씹을 수 있는 연한 음식물들을 먹었다. 남편의 기분을 아는 부인 또한 말이 없었다. 남편이 잠자리에 든 후 부인은 거실에 남아 손때 묻은 카드도 잡았다가 옛날 사진 앨범도 펼쳤다. 좁다란 마당에서는 어둠 속에서 낡아빠진 쓰레기통으로 빗방울이 통통 떨어지는 빗소리가 들려오고 그 건너편으로 창문에 불빛이 은은하게 빛났다. 그중 한 군데에서는 검은 바지 차림의 남자가 머리 밑에 깍지를 끼고 두 맨 팔꿈치를 들어올린 채 너저분한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누워있는 게 보였다. 그녀는 블라인드를 내리고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아기였을 때 아들은 다른 아기들보다 훨씬 돋보였다. 라이프치히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독일인 하녀와 살찐 얼굴을 한 그녀의 약혼자 사진 한 장이 앨범 갈피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앨범을 넘겨보았다. 민스크, 러시아 혁명, 라이프치히, 베를린, 다시 라이프치히. 경사진 집 앞 사진은 초점이 맞지 않았다. 아들이 4살 때 찍은 공원에서의 사진은 잘 모르는 어떤 사람한테 받은 초조해하는 다람쥐를 수줍게 이마를 찡그린 채로 애써 외면하던 모습이었다. 까탈스럽고 빼빼 마른 눈이 부리부리한 로자 숙모 사진도 있었다. 로자 숙모는 자신이 염려하던 사람들과 모두 함께 독일군에 의해 죽음에 이를 때까지 파산이며 기차 사고며 암 확장이며 끔찍하고 흉흉한 세상에서 살았다. 아들이 6살 때 사람의 손과 발을 가진 신기한 새를 그렸는데 이 무렵 아들은 어른이 겪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유명한 체스 선수인 아들의 사촌도 보인다. 다시 아들이 대략 8살 때 복도에 붙어있는 벽지를 무서워한다든지 책에 나온 어떤 그림들을 무서워하는 등의 이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보였다. 그건 단지 언덕 위에 바위들이 있는 목가적 풍경화였고 잎지고 없는 나무에 가지에 걸려있는 낡은 마차 바퀴의 그림일 뿐이었다. 아들이 10살이었을 때 그들이 유럽을 떠났다. 그녀는 여행 중 겪었던 그 수치심, 연민, 치욕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한 후 그들이 살던 지역의 특수학교에서 함께 지냈던 그 추하고 사악하고 내성적인 어린이들을 기억했다. 그리고 아들의 인생에 결핵으로부터의 바로 그 오랜 회복 기간에
그 때가 닥친 것이었다. 아들의 그 사소한 공포증을 부모는 비상한 재능을 가진 아이의 괴팍함이라고 고집을 부렸고, 그래서 그 증세는 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환상의 촘촘한 혼돈 속으로 점점 더 견고하게 빠져들어가 마침내 정상적인 정신으로 접근하기가 전혀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이상이라도 그녀는 받아들였다. 결국 삶이란 기쁨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감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비록 자신의 경우는 기쁨도 아니고 그저 아들 병세의 개선 가능성일지라도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과 남편이 이런저런 이유로 참고 견뎌야 했던 그 끝없는 고통의 물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거인들의 세상을 가득 채운 엄청난 양의 연약함, 부서지거나 버려지거나 또는 광기로 변해가는 이 연약함의 운명, 지저분한 방구석에서 혼자 흥얼거리는 방임된 아이들, 농부로부터 숨을 수 없어 괴물 같은 어둠이 다가올 때 유인원처럼 구부정한 모습의 그림자가 지나간 후 그 궤적에 진디겨진 꽃들을 남기는 걸 어쩔 수 없이 지켜보야 하는 아름다운 잡초들. 거의 자정이 되었을 때 그녀는 남편이 거실에서 내는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곤 바로 남편이 잠옷 위에 자신의 근사한 청색 목욕가운보다 더 좋아하는 검은 새끼 양모피 칼라가 달린 낡은 코트를 걸치고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잠을 못 자겠어. 그가 소리쳤다. 왜 잠을 못 자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 피곤할 텐데. 죽어가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라고 말하고 그가 소파에 누웠다. 위 때문이에요? 솔로프 의사를 불러드려요? 의사는 그만! 의사는 그만! 그가 신음했다. 빌어먹을 의사들! 우리는 애를 얼른 거기서 꺼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 우리 책임! 그가 벌떡 일어나 양발을 바닥에 대고 앉더니 주먹으로 제 이마를 탁 쳤다. 그래요. 부인이 얼른 답했다. 내일 아침에 애를 집으로 데려와요. 차 좀 마시고 싶어. 남편이 말하고는 욕실로 들어갔다. 그녀가 어렵사리 몸을 구부려 바닥에 떨어뜨린 카드 몇 장과 사진 한두 장을 주워들었다. 하트 J, 스페이드 9, 스페이드 A, 하녀 L자와 짐승 같은 그녀의 약혼자. 남편이 기분이 좋아져 돌아와서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다 생각해뒀어. 애한테 침실을 내주는 거야. 우리 둘 중 하나는 밤에 애 곁을 지키고 또 하나는 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거지. 적어도 한 주에 2번은 의사 진찰을 받게 하고 왕자가 뭐라고 하건 상관없어. 뭐 할 말도 별로 없을 거야. 이게 더 싸게 먹힐 거니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가 오기에는 좀 이상한 시간이었다. 방 한가운데서 일어선 남편이 벗겨져 나간 슬리퍼 한 짝을 찾아 손을 더듬더니 어린아이처럼 틀리도 없이 부인을 쳐다보았다. 부인이 영어를 더 잘하기 때문에 전화는 언제나 그녀가 받았다. 찰리와 통화할 수 있나요? 둔하고 작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몇 번 거셨죠? 아니요, 그 번호가 아닙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손을 자신의 늙고 피곤한 가슴으로 가져갔다.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짧게 웃어 보이고는 얼른 자신의 들뜬 독백을 이어갔다. 그들은 날이 밝자마자 아들을 데려오기로 했다.
집안 칼은 모두 자물쇠가 잠긴 서랍 속에 넣어둘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도 아들은 남들에겐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 전화벨이 두 번째로 울렸다. 아까의 그 단조롭고 근심에 찬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찰리를 찾았다. 전화 잘못 걸었어요. 그쪽에서 어떻게 한 건지 알려드릴게요. 숫자 0을 돌려야 하는데 알파벳 5를 돌린 거예요. 부부가 앉아 예정이 없던 한밤의 티파티를 하고 있었다. 생일 선물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남편이 소리를 내며 차를 마셨다. 남편 얼굴이 홍조를 띄었다. 이따금씩 잔을 들어 설탕을 알뜰히 녹이려고 둥근 원을 그리며 휘둘러 주었다. 커다란 점이 있는 벗겨진 머리 쪽에 핏줄이 두드러져 보였으며 그날 아침에 면도를 했음에도 턱에 드센 흰 턱수염이 나 있었다. 아내가 차를 더 따라주는 동안 남편은 안경을 쓰더니 즐거운 마음으로 화사한 노랑, 초록, 빨강의 자그마한 젤리병들을 또 살펴보았다. 그의 쪼글쪼글하고 촉촉한 입술은 병의 레이블에 적힌 미사여구를 또박또박 읊조렸다. 살구, 포도, 자두, 모과, 사과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때 전화벨이 또 울렸다. 어떠셨나요? 아들 요양소 방문은 문제로 가득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그에게 적합한 선물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결국 과일 젤리병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지하철이 두 역 사이에 정차하고 그들은 수리하는 동안 그곳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버스가 늦었고 버스가 도착했을 때는 시끄러운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애매모호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작가는 표면적으로 우연적이거나 보여지는 순간이나 세부사항으로 심어놓은 것을 포함하여 이야기 전체에 있는 모든 다양한 이미지, 상징과 기호에 대한 언급으로 말이죠.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은 마지막 전화통화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호와 상징이 있다고 여기셨나요?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세 번째 전화통화는 세 번째로 올바른 번호를 누르지 못한 채 찰리에게 다시 전화를 건 소녀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요양소에서 아들이 자살했다는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라면요. 아니면 아들이 걱정하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요양소에서 탈출했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소 어렵긴 하지만 간단히 풀어본다면 우리 주위의 많은 표지와 상징, 그리고 신문의 머릿 기사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로는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현혹이 되어 사람들을 빠져들게 한다든지. 하지만 작가는 이 모든 상징과 표시, 기호 등은 독자에게 맡긴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때론 숨어있는 뜻을 찾고 추론하는 것이 재밌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마음에 드는 어떠한 기호, 상징, 표시 등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니 해도 승리를 나타내는 손가락의 V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진 찍을 때, 사실 전 지금도 사진 찍을 때 V자를 그리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